예비 며느리 소영은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 벤치에는 누군가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젊은 남자였다.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소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24년 4월, 벚꽃이 만개한 서울의 한 아파트. 나는 거실 창가에 서서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았다. 박미숙 62살. 31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작년에 은퇴한 나는 요즘 새로운 일과에 적응하고 있었다. 바로 예비 며느리 한소영을 관찰하는 일이었다. 오전 7시 15분 소영이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커튼 사이로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소영은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또 가는구나. 내 눈빛에는 걱정과 의심이 교차했다. 아들 준혁이 출근한 지 정확히 1시간 30분. 소영은 매일 같은 시간에 외출했다가 1시간 45분 후에 돌아왔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하는 일은 늘 같았다. 세탁과 샤워. 교직 생활을 하며 수많은 학생들을 만났던 나는 사람을 관찰하는 눈이 남달랐다. 학생들의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채던 직감이 지금 강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고. 소영이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석 달이 되었다. 준혁과 결혼을 앞두고 미리 함께 살아보자는 아들의 제안을 나는 선뜻 받아들였다. 요즘 젊은이들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무엇보다 소영이 좋은 아이 같았기 때문이다. 29살의 소영은 중견기업의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었다. 첫 만남부터 예의 바르고 착한 인상을 주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라고 했다. 그래서인지 더 애처롭게 느껴졌고 딸처럼 아껴주고 싶었다. 하지만 함께 지내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다. 오전 9시 소영이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보였다. 내가 방에 있다고 생각했는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곧바로 화장실로 향했다. 나는 일부러 방에서 나오지 않고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 샤워기에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 매일 같은 패턴이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오기에 매번 이렇게 씻어내야 하는 걸까? 처음엔 정말 운동을 하고 오는 줄 알았다. 요즘 젊은 여자들이 아침 요가나 필라테스를 즐긴다고 들었으니까. 하지만 운동복도 아닌 일상복을 입고 나가서는 왜 그렇게 급하게 씻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소영은 방으로 들어가려다 거실에 앉아 있는 나와 마주쳤다.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소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머니, 안 주무시고 계셨어요? 응, 잠이 잘 안 와서. 오늘은 어디 다녀왔니? 소영이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 네. 그냥 운동하러 다녀왔어요. 아침 공기가 좋아서요. 운동. 어디서 운동을 하는데? 혹시 헬스장이라도 다니니? 아니요, 그냥. 근처 공원에서 걷기 운동이요. 건강해야 해서. 소영은 시선을 피하며 말끝을 흐렸다. 나는 그녀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다.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래, 건강 관리하는 건 좋지. 그런데 운동하고 오면 왜 매번 옷을 다 세탁하니? 땀이 그렇게 많이 나. 네. 제가 땀을 좀 많이 흘리는 편이라서요. 그럼 저 방에 들어가서 쉴게요.
소영은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계속해서 소영의 행동을 관찰했다. 그녀의 패턴은 한결같았다. 매일 아침 7시 15분 외출, 9시 귀가, 그리고 철저한 세탁과 샤워. 어느 날 오후 소영이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목소리는 작아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이 매우 심각했다. 누구와 그렇게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걸까? 그날 저녁 준혁이 퇴근하여 집에 들어왔다.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소영을 보자 얼굴이 밝아졌다. 다녀왔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일 없었어? 응,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 저녁 준비해 놨으니까 씻고 와.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준혁은 소영이 만든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으며 말했다. 요즘 일찍 일어나서 운동한다며? 부지런하네. 나도 같이 할까? 소영의 손이 잠시 멈췄다. 아니야, 괜찮아. 너는 회사 일도 바쁜데. 그리고 나는 그냥 혼자 조용히 걷는 게 좋아서. 그래, 알았어. 건강 챙기는 거 보기 좋다. 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혼자 조용히 걷는 게 좋다고? 그럼 왜 매번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거지? 일주일이 지난 목요일 밤 10시. 나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와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현관에서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영이었다.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조용히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었다. 이 시간에 어디를? 망설이다가 가운을 걸치고 뒤를 따랐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예비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소영은 아파트 단지를 나와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한 공원 벤치에는 누군가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젊은 남자였다. 나는 나무 뒤에 숨어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거리가 있어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소영이 무언가 간절하게 부탁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소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건넸다. 서류 봉투처럼 보였다.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남자가 또 다른 것을 꺼내 건넸다. 손수건이었다. 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젊은 남자와 밤에 만나 울고 있는 소영. 남자가 어깨에 손을 올리고 위로하는 모습.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 내 머릿속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설마 소영이가 다른 남자와 그 서류는 혹시 임신이라도 한 건 아닐까? 그래서 매일 아침 어디론가 가는 건 아닐까? 병원에.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어제 잠이 잘 안 왔어. 소영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아침상을 차렸다. 계란말이, 된장국, 나물 반찬들.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상이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가식처럼 보였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지? 어젯밤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왔으면서. 준혁이 출근하고 1시간 30분 후 소영은 어김없이 외출 준비를 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다. 그리고 가방에 뭔가를 조심스럽게 넣는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오늘은 어디 가니? 소영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냥 평소처럼 운동하러요. 운동하러 가는데 원피스를 입고 가. 아, 이거요? 운동하고 나서 친구를 잠깐 만나기로 해서요. 거짓말이 서툰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차피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 뻔했다. 소영이 나간 후 나는 결심했다. 오늘은 끝까지 따라가서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나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하고 아파트를 나섰다. 다행히 소영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택시를 잡아 타고 기사에게 말했다. 저 앞에 231번 버스 보이시죠? 저 버스를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이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다시 말했다. 며느리가 어디 가는지 확인해야 해서요. 부탁드립니다. 버스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다. 30분쯤 달렸을까. 소영이 내린 곳은 큰 빌딩 앞이었다. 나도 서둘러 택시에서 내렸다. 멀리서 지켜보니 소영이 빌딩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가서 보니 빌딩 1층에는 여러 병원들이 입점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행복산부인과라는 간판이 유독 눈에 띄었다. 산부인과. 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설마 했던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다. 정말로. 혹시 그 남자의 아이를? 나는 빌딩 1층 카페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1시간쯤 후 소영이 빌딩에서 나왔다. 손에는 약봉지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소영이 다시 버스를 타고 떠난 후 나는 망설이다가 산부인과 접수처로 갔다. 저기 혹시 방금 나간 젊은 여자분 아세요? 제 며느리 같은데. 아, 죄송하지만 환자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당연한 대답이었다. 나는 더 캐묻지 못하고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내 마음은 무거웠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먼저 소영을 추궁해야 할까?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다. 나는 계속해서 소영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다. 소영도 여전히 매일 아침 외출을 반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소영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우연한 일이 생겼다. 내가 거실을 청소하다가 소파 밑에 떨어진 종이를 발견한 것이다. 병원 진료 기록서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이게 뭐지? 하지만 이상했다. 산부인과가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었다. 그것도 환자 이름란에는 한소영이 아닌 한소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소연? 이게 누구야? 생년월일을 보니 1995년 3월 15일. 소영과 같은 날이었다. 혹시 가명을 쓴 건가? 병원에 갈 때 신분을 숨기려고. 진료 내용을 자세히 보니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서울재활병원 정신건강의학과라고 적혀 있었다. 재활병원? 정신과? 나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산부인과에 간 것도 맞는데 정신과 진료 기록은 왜 있는 거지? 정말로 소영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 그래서 그 남자가 상담을 해주는 건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영이 돌아온 것이다. 나는 급히 종이를 원래 자리에 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인터넷으로 한소연을 검색해 보기로 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다. 검색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나는 놀라운 기사를 발견했다. 유망 발레리나 한소연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재활 치료 중 마이너스 2021년 4월 15일자 기사. 기사에는 사진도 함께 실려 있었다. 나는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진 속 여성은 소영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아니, 거의 똑같았다. 이게 대체.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한소연은 국립발레단의 수석 발레리나로 활동하다가 3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고 하반신이 마비되어 더 이상 춤을 출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했다. 나는 다시 한번 사진을 봤다. 소영과 정말 똑같이 생겼다. 혹시 자매 아니면 친척? 하지만 소영은 분명 가족이 없다고 했다.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라고. 그때 문득 어제 본 진료 기록서의 생년월일이 떠올랐다. 소영과 같은 날. 설마 쌍둥이? 다음 날 아침 나는 소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만약 정말로 쌍둥이 자매가 있다면 왜 숨긴 걸까? 그리고 매일 아침 병원에 가는 건 동생을 만나러 가는 건가?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었다. 왜 산부인과에도 갔을까? 그리고 밤에 만난 그 남자는 누구인가? 설마 동생의 병원비를 대주는 남자? 그 대가로 소영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막장 드라마 같은 상상이었다. 하지만 교사 생활을 하며 봐온 수많은 가정사를 생각하면 세상에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 소영이 평소처럼 외출 준비를 했다. 오늘은 하늘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었다.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수심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나는 오늘은 따라가지 않기로 했다. 대신 집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아보기로 했다. 소영이 나간 후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며느리 방을 뒤지는 것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병원 영수증들이 눈에 띄었다. 서울재활병원, 그리고 여러 약국들의 영수증이었다. 금액을 보니 숨이 막혔다. 매달 수백만 원의 병원비가 나가고 있었다. 소영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다. 그래서 그 남자한테 나는 더 찾아보다가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펼쳐보니 일기장이었다. 오늘도 언니를 만났다. 여전히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준혁이한테 계속 비밀로 하는 게 너무 괴롭다. 하지만 어떻게 말하지? 정신병원에 입원한 가족이 있다고. 나는 수첩을 덮었다.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소영에게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쌍둥이 자매가 있었고 그녀를 돌보기 위해 매일 병원에 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왜 언니라고 했을까? 기사에는 분명 한소연이 발레리나라고 나와 있었는데 혹시 소영이 동생이고 소연이 언니인가? 일주일이 더 지났다. 나는 소영의 비밀을 알게 된 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직접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까?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다.
준혁이 주말 골프 접대로 나간 토요일, 소영이 평소보다 더 초조해 보였다.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오늘은 토요일인데도 나가니? 네.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소영이 나간 후 나는 다시 그녀를 따라 나섰다.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길이었다. 도착한 곳은 대학병원이었다. 여기는 왜? 소영은 병원 3층 수술실 앞 대기실로 들어갔다. 나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다. 대기실에는 소영 외에 몇 명의 사람들이 더 있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왔다. 한소연 환자 보호자분? 소영이 벌떡 일어났다. 네, 저예요. 어떻게 됐나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회복실로 옮길 예정이에요. 소영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주저앉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나는 충격을 받았다. 수술? 동생이 수술을 받았다고? 의사가 계속 설명했다. 척수신경 재접합 수술이 잘 되었으니 재활 치료를 병행하면 어느 정도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전히 걷기는 힘들겠지만 보조기구를 사용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할 거예요. 나는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댔다. 가슴이 먹먹했다. 그동안 소영이 짊어진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 동생의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했을까? 그때 소영이 대기실에서 나와 복도 끝 창가에 섰다.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준혁아? 나야. 아니, 괜찮아.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응,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혼자 조용히 우는 소영.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나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조용히 병원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 내가 소영을 너무 의심했구나. 그녀는 불륜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것이다. 월요일이 되었다. 나는 주말 내내 고민한 끝에 결심했다. 더 이상 소영이 혼자 짐을 지게 둘 수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막막했다. 아침 식사를 하며 소영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어제 수술 때문인지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다. 밤새 울었나 보다. 소영아, 오늘 안색이 안 좋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잠을 못 자서요. 준혁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소영을 바라보았다. 요즘 계속 피곤해 보이는데 병원에 가볼래? 소영이 화들짝 놀라며 손을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정말 괜찮아. 나는 그녀의 반응을 보며 더욱 확신했다. 병원이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니 동생 때문에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소영 앞으로 온 등기우편이었는데 발신인이 서울지방법원이었다. 법원? 무슨 일이지? 나는 궁금했지만 남의 우편물을 뜯어볼 수는 없었다. 대신 소영이 퇴근하면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 소영이 돌아왔을 때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어두웠다. 우편물을 건네자 그녀는 놀란 듯 받아들었다. 아, 이거. 감사합니다, 어머니. 소영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또다시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법원에서 온 우편물이라니. 혹시 소송이라도 당한 건가? 아니면
그때 문득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다. 혹시 동생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상금 문제는 아닐까? 며칠 후 저녁, 준혁이 야근으로 늦는다고 연락이 왔다. 나와 소영 둘만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이 시간에 누구지? 소영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다. 제가 나가볼게요. 하지만 내가 먼저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며칠 전 밤 공원에서 본 그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재활병원의 김우진입니다. 한소영 씨 계신가요? 네. 소영이를 왜? 그때 소영이 뛰어나왔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소영 씨, 소연 씨가 깨어났어요. 그런데 상태가. 소영이 비틀거렸다. 내가 황급히 그녀를 붙잡았다. 괜찮아? 어머니. 저 병원에 가봐야 해요. 언니가. 그 순간 소영의 입에서 언니라는 단어가 나왔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순간이었다. 같이 가자. 혼자 가기엔 위험해 보여.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소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하지만. 설명은 나중에 들을게. 지금은 언니분이 먼저야. 김우진 의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가 상황을 설명했다. 소연 씨가 수술 후 처음으로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는데 감정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요. 계속 소영 씨를 찾고 있습니다. 언니가 절 알아봤다고요? 네, 3년 만에 처음으로 동생을 정확히 인지했어요. 그동안은 간헐적으로만 알아보셨는데 나는 조용히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다. 이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소영은 거의 뛰다시피 병실로 향했다. 나도 뒤따라갔다. 병실 문 앞에서 소영이 잠시 멈췄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언니. 침대에는 소영과 똑같이 생긴 여성이 누워 있었다. 하지만 훨씬 수척하고 창백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소영을 보자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영아, 정말 너야? 응, 나야 언니. 내가 왔어. 소영이 언니의 손을 잡자 소연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결혼한다는데 내가 이래서. 무슨 소리야? 언니가 뭘 미안해해. 나는 문가에 서서 두 자매를 바라보았다. 가슴이 먹먹했다. 이렇게 서로를 아끼는 자매를 소영은 왜 숨겼을까? 그때 소연이 나를 발견했다. 놀란 표정으로 소영을 보았다. 소영아, 저분은. 소영이 당황하며 돌아보았다. 어머니. 나는 천천히 병실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영이 시어머니입니다. 소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시어머니. 그럼 소영이가 정말로 결혼을. 아직은 약혼한 상태예요. 내년에 결혼 예정이고요. 소연이 소영을 보며 울먹였다. 너. 나 때문에 결혼 못할까봐 그래서 숨긴 거야?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언니가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말해? 정신병원에 가족이 있다고 하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겠어? 나는 소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소영아, 그런 걱정을 혼자 하고 있었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거짓말해서. 하지만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김우진 의사가 조용히 설명을 덧붙였다.
소연 씨는 사고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심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한때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잘 인지하지 못했죠. 소영 씨가 3년간 매일 찾아온 덕분에 여기까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 가까이 다가가 소연에게 말했다. 소연 씨, 제가 많이 늦었네요. 진작 알았다면 함께 왔을 텐데. 아니에요. 제가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가족이 아프면 함께 돌보는 게 당연한 거죠. 소영이가 사랑하는 언니라면 저도 당연히 사랑해야죠. 소연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저 같은 사람이 가족이 되어도 이미 가족이에요. 소영이가 그동안 혼자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네요. 소영이 흐느끼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나라도 그랬을 거야.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소영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언니는 정말 촉망받는 발레리나였어요. 어릴 때부터 춤이 전부였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언니는 춤으로 세상과 소통했어요. 나는 조용히 들었다. 그런데 3년 전 공연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신호를 무시한 차에 치였어요. 척추를 다쳐서 하반신이 마비됐죠. 언니에게는 죽음과 같았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저는 매일 언니를 찾아갔어요. 처음엔 절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네. 출근 전에는 준혁이가 눈치챌까봐 못 가고, 준혁이가 출근한 후에 가는 거였어요. 병원 특유의 냄새가 날까봐 항상 씻고. 이제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며칠 전 수술은 척수신경 재접합 수술이었어요. 성공 가능성은 30%였지만 언니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수술비는 어떻게? 소영이 고개를 숙였다. 제 적금 다 깨고 대출도 받았어요. 그리고 사고 낸 사람과 합의금 소송 중이에요. 그래서 법원에서 서류가 온 거예요. 아, 그래서 법원에서 우편이 왔구나. 밤에 만난 그 사람은? 소영이 놀라 나를 보았다. 보셨어요? 미안해. 너무 걱정돼서 따라갔었어. 그때는 정말 오해했어. 김우진 선생님은 언니 주치의세요. 개인적으로 상담도 해주시고. 정말 감사한 분이에요. 그때 소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준혁이었다. 여보세요? 아, 준혁아. 소영아, 나 지금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네. 엄마도 너도. 소영이 나를 보았다. 나는 휴대폰을 달라고 손짓했다. 준혁아, 엄마야. 엄마. 왜 소영이 전화를? 무슨 일 있어요? 준혁아, 지금 병원에 와볼 수 있니? 병원이요? 누가 아파요? 나는 소영을 보며 말했다. 소영이 언니가 입원해 있어. 우리 함께 있어. 전화 너머로 준혁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요? 소영이한테 언니가 있었어요? 23장. 가족의 완성. 30분 후 준혁이 병원에 도착했다. 헐레벌떡 뛰어온 모습이었다. 소영아. 준혁이 소영을 꼭 안았다. 왜 혼자 그런 걸 감당하고 있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무서웠어. 내가 알면 뭐? 널 버릴 것 같았어?
준혁이 소영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바보야. 내가 아픈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해. 나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내 아들을 참 잘 키웠구나. 준혁아, 소영이 언니를 만나보자.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병실로 들어가니 소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있었다. 준혁을 보자 더욱 긴장한 듯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혁입니다. 소영이 약혼자예요. 소연이 어색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소영이가 폐를 많이 끼쳤죠? 무슨 말씀이세요? 소영이가 형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런 소영이가 더 자랑스럽고요. 준혁의 말에 소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형님,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리고 준혁이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결혼식 때 형님이 꼭 참석해 주셔야 해요. 소영이가 가장 보고 싶어 할 사람이니까요.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우리는 가족이 되어 소연을 돌보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다른 반찬을 만들어 병원에 가져갔다. 소연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소영에게 물어가며 정성껏 준비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너무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맛있게 먹기만 해. 살도 좀 쪄야지. 준혁은 퇴근 후 자주 병원에 들렀다. 소연과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지려 노력했다. 형님, 오늘 회사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준혁의 이야기에 소연이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수술 후 2달이 지났다. 소연의 재활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자, 천천히 일어서 봅시다.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소연이 보조기구를 잡고 일어섰다. 다리에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다. 언니 할 수 있어. 소영이 응원했다. 나와 준혁도 함께 지켜보며 박수를 쳤다. 소연이 한 발짝을 내디뎠다. 비록 보조기구에 의지했지만 3년 만에 자신의 발로 선 것이었다. 걸었어. 내가 걸었어. 모두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어느 날 김우진 의사가 제안을 했다. 소연 씨, 휠체어 댄스라는 게 있는데 아세요? 휠체어 댄스요? 네. 휠체어를 타고 하는 춤이에요. 장애인 무용수들이 하는 아름다운 예술이죠. 소연 씨라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연의 눈빛이 처음으로 반짝였다. 제가 다시 춤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서울예술재활센터에서 강사를 찾고 있어요. 소연 씨 같은 전문가가 가르친다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될 거예요. 28장 결혼 준비. 봄이 다가왔다. 준혁과 소영의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왔다. 언니, 드레스 골라주러 같이 가줄래? 나 같이 가도 될까? 당연하지. 언니 의견이 제일 중요해. 소연은 이제 휠체어를 자유롭게 탈 수 있었고 보조기구를 이용해 짧은 거리는 걸을 수도 있었다. 드레스 가게에서 소영이 드레스를 입고 나왔다. 어때? 예쁘다. 우리 소영이가 제일 예쁜 신부야. 나도 옆에서 감탄했다. 정말 예쁘구나. 준혁이가 보면 기절하겠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소영이 나를 찾아왔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말해봐.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나는 소영의 손을 잡았다. 소영아, 나도 할 말이 있어.
사실 나도 널 의심했었어. 다른 남자가 있는 줄 알고. 정말 미안해. 소영이 놀랐다. 어머니가요? 그래. 매일 어디론가 가고 밤에 남자를 만나고. 나도 너무 소설을 썼지. 용서해 줄 수 있니?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리고 꼭 안았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다. 언니 준비됐어? 휠체어에 앉은 소연이 환하게 웃었다. 옅은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 응. 그런데 잠깐만. 소연이 휠체어에서 일어났다. 보조기를 착용하고 지팡이를 짚었지만 자신의 두 발로 서 있었다. 언니, 무리하지 마. 괜찮아. 내 동생 결혼식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연습 많이 했어. 나는 두 자매를 보며 눈물이 났다. 얼마나 아름다운 자매인가. 결혼식장 입구에서 나는 소영의 반대편을 잡았다. 소연이 한쪽을, 내가 한쪽을 잡고 입장했다. 가족이 없다던 소영에게 이제는 든든한 가족이 생긴 것이다. 주례사를 맡은 김우진이 말했다. 이 두 사람은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싸는 가족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다. 처음엔 오해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피로 연장해서 소연이 휠체어를 타고 무대에 올랐다. 여러분, 저는 소영이 언니 한소연입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수군거렸다. 쌍둥이였구나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제가 소영이에게 얼마나 큰 짐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영이는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연이 나와 준혁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따뜻한 가족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여동생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년 후. 이모. 작은 아이의 목소리가 재활센터에 울려 퍼졌다. 소영과 준혁의 딸 희망이었다. 우리 희망이 왔구나. 소연은 이제 재활센터에서 휠체어 댄스를 가르치고 있었다. 비록 휠체어에 의지하지만 상체의 우아한 움직임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언니, 오늘 수업 끝났어? 응. 오늘 아이들이 처음으로 군무를 완성했어. 정말 감동적이었어. 형님, 수고하셨어요. 같이 저녁 먹으러 가요. 준혁이 제안했다. 그래, 오늘은 내가 한턱 낼게. 우리 소연이가 이달에 우수 강사상을 받았거든. 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그런 건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자랑스러운 우리 딸이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연이 수줍게 말했다. 사실, 오늘 우진 씨가 프로포즈했어요.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다. 정말? 언니 축하해. 드디어 우진 형이 용기를 냈군요. 우리 가족이 더 커지는구나. 정말 기쁜 일이야. 희망이가 이모의 무릎에 앉으며 물었다. 이모도 결혼해요? 그럼 이모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희망아. 이모도 이제 행복한 가족을 만들 거야. 나는 이 따뜻한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한때는 의심과 오해로 가득했던 관계가 이제는 단단한 사랑으로 묶여 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비밀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그것을 감싸 안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족이다. 소영이 말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때 이해해주지 않으셨다면 오히려 내가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됐으니까. 소연이 덧붙였다. 저도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꽃이 피는 시간은 저마다 다르다. 어떤 꽃은 일찍 피고 어떤 꽃은 늦게 핀다. 하지만 기다림과 사랑이 있다면 언젠가는 모두가 아름답게 피어난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처럼.